리오는 못생기고 역겹고 쓸모없는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신의 보호를 깨우고 타오르는 기운 속에 비밀스러운 영혼을 환생시켜 마왕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는 1000년 전 홀로 마왕의 군대 전체를 물리친 수호자 전설의 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창으로 군대 전체를 박살낸 후 마왕은 그 원숭이가 재밌다고 생각했고 서천을 배신하여 육계를 혼란과 불화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불교 자체가 무너지면서 서천은 자신의 영혼을 우주에 걸쳐 72조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재앙은 인간계를 계속해서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는 자신들의 집이 무너지려는 것을 보고 형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치며 지붕이 무너져 비참한 삶을 끝내기 전에 쓸모없는 짐을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간신히 피해 발을 딛고 서서 아스모드스가 땅을 파괴하고 알리를 기둥에 처박아 기둥이 그의 몸 위에 무너질 때까지 그의 사슬을 막아서며 악마와 맞섰습니다. 하지만 지는 아버지를 돕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악마가 그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뛰어오르자 알리는 쓸모없는 짐들을 보호하며 아스모드스를 기절시킨 후 정신 나간 바보들을 가장 높은 기둥 위로 던져 짐승의 공격을 막고 지팡이에 달린 사슬을 풀었습니다. 악마를 제압하고 끌고 가려 했지만 그의 두개골이 필요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했습니다. 안리가 악마를 질식시키려 하자 아스모드스는 그의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악마를 포위하고 천상의 사슬을 작동시켜 주변 기둥들을 주먹으로 변형시켜 아스모드스를 박살냈습니다. 뇌가 손상된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놀랍다고 생각했지만 안리는 진에게 덤불이 우거진 곳까지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신비로운 동굴을 탐험한 후 그들은 신들의 고대 유물에 도착했습니다. 알리는 몇 가지 암호 같은 동작을 하여 2개의 검을 감추고 있던 덩굴들을 풀었습니다. 그가 진에게 그중 하나를 들라고 명령하자 눈앞에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전쟁의 신의 잔영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것이 리오 안에 잠든 신을 깨울 것이며 언젠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굴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자 비밀 부적이 작동하는 동안 도망치기 시작하여 화산 중앙으로 연결되는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무너지자 알리는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아스모드스가 그의 얼굴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알리는 마법으로 짐승의 주의를 끌고 다리에 힘을 주어 짐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늘의 힘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악마 주위에는 마법진이 나타나며 짐승을 가두는 기운을 내뿜어 용암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보고 안도했지만 그의 가슴을 관통하는 손과 함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1000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의 생명이 닿을 무렵 그는 진에게 무능한 동생을 지키라고 말하며 금단의 순간이동 주문을 사용해 그들을 별 너머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왕공주가 진을 죽이려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승천했고 알리는 자신의 아이들이 반인반수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13년이 흘렀고 리오의 14번째 생일에 지는 악마 사냥꾼 졸업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만화를 방출하여 리오를 신의 힘으로 감싸고 봉인이 풀리고 만화가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신들이 그를 받아들였기에 진은 아버지가 남긴 유물을 공개했지만 리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간달프가 도움을 요청하며 소년들에게 고양이 악마들에게 잡힌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며 평생 저축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그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여 덤블도어에게 딸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떨어지고 금종이 나오자 그는 그것이 마녀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임을 깨닫고 그 남자에게 그것을 어디서 찾았는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안개 속에서 모두 사라진 버려진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이 돌아서자 그의 형은 여전히 쓸모없는 짐이었기에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섹시한 고양이 소녀가 그의 머리를 거의 베어버릴 뻔했고 그의 공격이 적중하기 전에 안개 속으로 계속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자 진은 회전하기 시작하여 토네이도가 그들 주변의 안개를 흩날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 소녀는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진은 그녀의 몸이 역겹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녀는 그의 친절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며 그의 목숨을 끊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역방향날을 작동시켜 그녀를 배려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숨이 끊기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그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리오는 고양이 요괴의 공격을 간신히 막았고 진은 이것이 그의 남동생의 졸업 전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요괴가 공기를 가르며 리오를 향해 날아오자 그는 간신히 피하며 거리를 좁혔다. 하지만 위에서 영혼이 나타나자 리오는 그것을 밀쳐내고 지팡이로 그의 팔뼈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요괴는 그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사라졌고 그의 지팡이를 파괴했다. 하지만 진이 그의 남동생을 구하려는 순간 리오의 지팡이에서 금빛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가 그것을 잡자 그는 신성한 지팡이를 요괴에게 던졌다. 그 활성화의 광채는 천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의 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6개의 영적인 영역에 알렸다. 고양이는 리오가 의식을 잃기 전에 지팡이를 던지는 데 성공한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때 진이 나타나 금종이 무엇인지 묻는 동시에 그의 목숨을 위협했다. 그가 종을 한 번 더 울리자 종의 효과가 악마를 강제로 자백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 종은 전쟁의 신의 부활을 예언하며 악마 사냥꾼을 죽여 영혼의 파편을 빼앗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 그때 구슬이 저절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여 그의 목구멍 깊숙이 들어갔다. 그래서 진은 의식을 잃은 동생을 보호하려고 달려갔지만 금빛 빛이 폭발했다. 동시에 요정들은 마침내 때가 왔음을 깨닫고 인간계로 순간이동했다. 해가 뜰 무렵 진은 동생에게 악마 사냥꾼이 되고 특별한 무기를 각성한 것을 축하했다. 하지만 리오가 그것을 잡으려 하자 신성한 지팡이는 원래 크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요정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폭발 후 내부 출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아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밀쳐내며 움직이면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정이 그들 사이로 순간 이동하며 자신들이 그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진의 팔에 치유 주문을 걸자 그 남자는 그들이 전쟁의 신의 철을 되찾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자신은 세로라고 소개하고 옆에 있는 바보 돼지는 주제 오빠라고 말했습니다. 두 형제 모두 그녀가 아름다워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세로는 신들의 시대에 서천이 종족의 신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다시 깨어나 신들을 구원하고 다시 부처로 화신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70무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왕이 그들을 노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자신의 종으로 서천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리오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지팡이를 주기로 결정했고 아버지의 선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형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오빠는 가짜 지팡이를 줬다며 그들에게 소리쳤고 리오가 왜 가짜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의 손에 금빛 기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세로는 심천철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깨어날 것이라고 밝혔고 진은 자신의 성격이 가슴만큼이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녀는 리오에게 목숨을 중히 여긴다면 자신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했고 진은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을지 궁금해했지만 요정 2명과 여행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집을 떠날 준비를 하자 리오는 지팡이 안에 나침반을 작동시켜 멀리 있는 계곡을 가리켰고 세로는 그들이 모험을 시작할 때 그들의 호버크래프트 운반선을 소환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테이블 위의 고기를 모두 먹어치우기 시작했지만 주제오빠가 그들이 비밀리에 아프리카 아이들이냐고 묻자 진은 그들이 자신처럼 평평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크기나 나무를 일으킨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의 드럼스틱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한 사막 밖에서 매력적인 여자가 땅에 쓰러졌고 오토파일럿은 간신히 그녀를 치지 않고 멀리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진은 그들이 추락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고
그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그의 품에 쓰러질 때까지 달렸지만 그녀가 부상당한 것을 깨닫고 상처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자이 오빠는 그가 낯선 여자를 집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도마처럼 평평하지 않아서 질투하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매력적인 여자는 진이 자신의 계략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진이 그녀의 아픈 몸을 마사지해주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자잉이라고 소개하며 도망치기 전에 산적들에게 칼에 찔렸다고 밝히고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그들도 그 동굴에서 파편을 수집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팡이를 보고 천상의 무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을 기뻐했지만 촬영 감독 또한 이 천상의 장면을 찍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날 밤 제니 몽정을 꾸고 있을 때 자이잉은 료에게 거미줄을 치려 했지만 문이 열리자 재빨리 실을 숨겼습니다. 밖에서 사라는 샤워 후 따뜻한 몸을 기뻐했지만 자잉에 대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에 들어왔다고 속인 후 자이잉은 자신이 우연히 정신병원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쟤는 자잉에게 자신의 허리 부러뜨리는 기술을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쟤는 산적들이 그녀를 다시 납치했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료가 그녀가 자신의 작은 지팡이를 훔쳤다는 것을 알자 주 자이오바는 미쳐버렸고 자이잉은 마침내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납치된 이후 처음으로 여동생을 보자 그녀는 그들이 여동생을 묶어놓은 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자이앵과 교환하여 하오밍에게 지팡이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풀어주고 돌아서자 마약 중독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것처럼 보이는 코가 엄청나게 큰 못생긴 패배자가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두목은 그녀의 여동생만 돌려보냈을 뿐 그녀가 떠나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얼굴을 향해 실을 던지려 하자 실은 그의 다리를 묶어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지팡이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양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마법을 부리는 척하며 그를 겁주고 그의 입에 자신의 분비물을 뿜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쓸모없는 자이엔이 넘어졌습니다. 마귀들이 다가오자 자이엔은 거미줄을 쳐서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오밍이 그것을 베어버렸고 자매들을 거의 반으로 베어버릴 뻔했습니다. 양이 무엇을 찾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다리를 잡고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이엔은 하오밍의 검을 피하고 양에게 거미줄을 던져 벽에 묶었습니다. 하지만 하오밍이 그녀를 반으로 베려고 하자 그녀는 이 쇼를 엉망진창에서 엉망진창으로 바꾸고 그의 얼굴에 거미줄을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서 돌을 불러내 그녀의 몸을 짓눌러 기절시켰습니다. 자잉이 너무 지쳐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양은 주문을 외워 성공적으로 킹콩의 장벽 안에 가두었고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동굴 밖에서 세로가 기기로 완벽한 경로를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진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눠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통로를 달리던 중 리오는 통로들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채고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은 자잉의 향기가 매우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고 동굴 중앙에 도착하자 자잉이 붙잡혀 있었고 역겨운 두목이 두 여자와 셋이서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료는 화가 나서 자신의 애인을 지키려 했지만 장벽이 사라지자 진이 그를 막았다. 코로가 자잉을 범하려는 순간 자잉이 거미줄을 쳐서 그의 얼굴을 스쳤고 코로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땅에서 돌을 소환했지만 지혜는 여동생을 보호하다 치명상을 입고 죽었다. 그녀가 죽는 것을 본 진은 그를 죽이려고 뛰어들었지만 코로가 그의 검을 막아서 그를 반대편으로 날려버렸다. 료가 마른 놈의 머리를 치려고 하자
코로는 피하며 약골이라고 그를 때려 눕혔고 동시에 주제오바가 동굴의 구멍을 뚫었다. 지엔의 꼴사나운 얼굴을 본 주제오바는 그녀를 없애려고 에너지 빔을 발사했지만 진이 그녀를 보호했고 빔은 동굴에 구멍을 뚫었다.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는 지엔은 단지 희생자일 뿐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료는 계속 찌질이로 남으려 했고 그녀가 다시 공격을 퍼붓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 순간 그들은 적들이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세로는 그들이 파편 중 하나를 얻었다고 밝혔다. 코로는 쌓이는 호르몬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지 생각하는 동안 주 자이오바는 그의 말에 화가 나서 그들을 모두 없애려 했다. 하지만 진이 그녀 앞을 막아섰고 지엔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료가 그녀를 돕기로 결정하자 창류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진은 그의 목을 베겠다고 위협했다. 싸움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코로는 자신의 부하들을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쓸모없는 패배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하려고 날아오르자 세로는 토네이도를 소환하여 그들을 동굴 밖으로 날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는 3인조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소녀들을 바위 속에 가두려 했다. 하지만 세로는 바람을 불러 소녀들을 위험에서 구했다. 코로가 검을 들고 덤벼들자 진이 공격을 막았고 주자이오바는 패배자의 단검을 막아낸 뒤 코로를 베었다. 곧바로 세로가 번개를 떨어뜨렸고 창유가 킹콩 장벽으로 그들을 가두려 하자 주자이오바가 창유를 하늘로 날려버렸고 세로는 코로에게 천둥을 불러 순식간에 감전시켰다. 코로가 감전되자마자 진은 지엔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그녀를 업고 떠났고 동굴에서 멀어지자 지엔은 료에게 지팡이를 돌려주며 훔친 것을 사과했다. 동굴 안에서 코로가 세로 앞에 나타나 세로를 때리려 했지만 세로는 피하며 붉은 불꽃을 뿜었고 코로는 바위로 막아 불꽃을 되돌려 보냈다. 코로가 그 이점을 이용하려 하자 주자이오바가 나타나 코로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 바보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바위를 던졌다. 세로는 물의 방패를 만들었지만 바위가 방패를 뚫고 그들을 강제로 뛰게 만들어 코로를 제거하려 했다. 주자이오바가 폭발을 일으켰지만 코로가 돌을 던져 폭발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파편이 그를 강타했지만 그는 재빨리 자신 주위에 돌을 소환하여 파괴했습니다. 그가 거의 무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세로는 물의 번개를 쳐 순간적으로 감전시켰고 주자이오바는 그를 다른 세계로 보낼 만큼 충분한 에너지로 공격했습니다. 패배자가 죽자 유일한 파편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자이오바는 그것을 차지한 후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서둘러 떠났습니다. 동굴 밖에서 젠이 마침내 안전하다고 생각하자 창유가 바위에서 뛰쳐나왔지만 료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창유가 그를 끝내려 하자 젠이 그의 공격을 막아 그의 추락을 막았습니다. 그가 유령 촉수를 드러내자 그들은 다시 격돌하기 시작했고 그는 창유를 베고 뛰쳐나가 촉수로 거의 제거했습니다. 젠이 지쳐있자 료는 못생긴 패배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료의 팔꿈치를 맞고 젠을 장벽 안에 가둔 후 쓸모없는 바보라고 밀어냈습니다. 형을 돕기 위해 필사적인 젠은 장벽을 마구 베기 시작했지만 창유는 그 칼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며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신근 거미줄을 쳤지만 그는 그것을 베었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남은 모든 에너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창유는 젠에게 석화 마법을 걸어 그의 몸을 돌로 만들었고 젠은 그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료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쓸모없는 운으로 인해 아마 또 다른 장벽에 갇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료는 형 없이 떠나지 않고 장벽을 계속 치기 시작했지만 온 힘을 다해도 소용없었기에 창유는 그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료는 자신이 모든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약한 루저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불쌍한 루저이자 쓸모없는 존재로 남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작은 지팡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금빛 빛을 발견하자 젠은 료에게 철을 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자 금빛 에너지는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순간 그는 장벽을 내리쳐 부수는 데 성공했지만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대로 쓰러졌고
돌로 된 살같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분노한 창유는 그를 발로 차버리고 지팡이를 잡았지만 순식간에 지팡이는 막대기로 변했고 료는 마침내 형이 자유로워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쟤는 분노하여 순식간에 창유의 손을 베었다. 쟤네 공격에 그는 유령 촉수를 사용하려 했지만 쟤는 그것을 베어버리고 그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창유는 자신이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쟤네 이중배기 공격에 모든 힘을 잃었다. 위기 상황임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상사가 자신을 찾고 있으며 잡힐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바로 그때 그는 작은 종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그를 다른 세계로 이끌었다. 패배자가 죽자 그의 몸에서 두 번째 조각이 나타났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사라는 신을 불멸자의 마법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고 료는 그녀의 상태에 책임감을 느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떠난 후 사라는 신에게 그녀를 치유하고 새로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구루를 찾을 때까지 여동생의 원령을 봉인할 것을 제안했다. 여동생을 잃을까 두려워한 신은 동의했고 사라는 그녀에게 주문을 걸었고 그녀의 몸은 구체로 변해 신의 반지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신은 자신의 주변에서 여동생의 영혼을 감지했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밖에서 리오는 진에게 자신이 쓸모없는 약골이며 아무도 구하지 못했으니 고대 지팡이를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은 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며 지팡이를 돌려주었다. 차 안에서 조각들이 료의 작은 지팡이로 들어가자 사라는 그 지팡이가 조각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했고 주샤오바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신이 심심해서 할 일 없다며 그룹에 합류하겠다고 했고 진은 영원히 무가치한 처녀 신봉사로 남을 각오로 그녀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 도시에 도착하자 진은 료가 지팡이의 마법적인 무게 때문에 몹시 아픈 것을 깨닫고 영약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정령치유사인 대지의 현자를 어떻게 찾을지 궁금해했다. 그때 여름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는 신이 나타났고 진은 다른 무가치한 패배자들처럼 그의 형을 잊어버렸다. 옷가게에 도착하자 진은 료가 여기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궁금해했지만 주샤오바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가게 안에서 역겨운 뚱보가 그들을 맞이하며 남자아이 옷은 팔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지만 주샤오바는 그에게 눈가를 뜨라고 소리쳤다.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신을 알아본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엄청난 가슴을 받쳐줄 최고의 비키니를 제공하려 했다. 하지만 주샤오바가 그를 두들겨 패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청계가 봉인된 이후 하계가 혼란에 빠졌고 수년 동안 불멸자들이 가게를 찾은 적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장난감을 꺼내자 가게는 약국으로 변했다. 그들이 왜 왔는지 궁금해하던 주샤오바는 선두콩을 요구했고 병에서 꺼내는 순간 그녀는 그것을 나카체리오의 입에 던져 넣었고 불쌍한 아이는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샤오바는 공업용 용광로가 왜 열려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것이 도시를 지옥불처럼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현자는 100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도시에 떨어져 이전에 공업용 용광로에 충돌했다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도시는 여름이었고 운석은 새로운 공업용 용광로가 되어 도시에 계속해서 열을 제공했습니다. 세로가 왜 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자 그 남자는 그 지역이 이제 도시의 지배자이자 마족 두목인 오군에 점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세로는 리오에게 그의 지팡이로 신호를 보내라고 말했고 그는 그것을 돌리기 시작하여 가게 전체로 에너지 파동을 보냈습니다. 세로는 운석이 깨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다른 파편이 그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리오의 지팡이가 떨어졌고 그들은 그것이 목걸이에서 부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요바가 운석으로 향하자 진은 그들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며 그동안 싱에게 료를 보호하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건물이 경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요바가 몰래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진이 벽에 구멍을 뚫자 100명이 넘는 경비들이 입구로 달려왔다. 한편 가게 안에서 료는 병이 들었지만 그의 정신세계에서는 전쟁의 신이 악마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왕이 그의 등을 찔러 그의 몸을 산산조각 내었고 그 조각들은 료 앞에 나타났다. 그가 그 조각 중 하나를 집으려 하자 코로의 영혼이 나타나 악마의 기운이 그가 무가치한 패배자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왕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창유가 나타나 자신은 이미 패배자라 잃을 것이 없으며 어차피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료는 악마의 힘이 필요 없다고 말했고 그 순간 그의 지팡이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엄청난 기운이 그 아래 땅을 파괴했다. 그가 전쟁의 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그의 원령이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료가 의식을 되찾자 싱의 멜론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얼굴이 빨개졌다. 막대기가 주머니에서 떨어지자 싱은 그것을 낚아차에서 재빨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훔칠까봐 두려워진 료는 싱을 몰래 감시하기로 했지만 곧 그녀가 돌아와 막대기를 목걸이처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이번에는 실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한편 주자이 오빠는 경비원의 일을 날려버렸지만 나머지 경비원들이 동시에 공격해오자 지는 그들을 모두 베었다. 라운지에 도착하자 지는 모든 초상화의 한 소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여신인지 궁금해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한 남자가 눈앞에 나타났고 지는 그가 아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지는 검을 들고 날아올랐지만 그의 손가락에서 불꽃이 솟아오르자 지는 급히 피해야 했다. 아군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불길이 그의 주위를 휩쓸었고 그는 그들의 고기 맛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파편 중 하나가 자신의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는 검을 휘둘러 날아갔지만 그의 장벽을 뚫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군이 그에게 불길을 뿜었지만 그는 검으로 방어막을 치고 나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세로가 산들바람으로 그를 구해주었고 진이 이미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계획을 알아차린 세로는 아군에게 운석이 아직 깨어있고 시키지 않으면 도시를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군은 자신이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마법인 화염과 긴 금제수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로가 그가 정말로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모든 요정족의 고향인 불멸궁을 파괴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도시를 파괴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제오바는 화가 나서 그에게 불을 뿜었지만 불타는 밧줄이 그녀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녀가 밀어냈을 때 불꽃이 되돌아왔지만 그녀는 천상의 블래스터를 만들기 전에 뛰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무기를 감싸며 그 순간 가열시켰습니다. 무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는 세로에게 시켜달라고 말하려 했고 그는 물을 감아서 날렸습니다. 하지만 물조차도 불길을 끌 수 없었고 그녀는 자신의 팔 전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자이오바는 마지막 순간에 뛰어내려 간신히 자신을 구했습니다. 제니 의식을 회복하자 그는 주자이오백에 도망치라고 말하며 악의 구름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막으려는 악의 구름은 불덩이를 날렸지만 쟤는 자신의 검으로 그것을 베어내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세로가 그녀를 따라갔지만 그녀는 그가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용광로가 폭발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용암이 도시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료는 자신의 형이 결국 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건물 안에서는 악마 구름이 젠에게 불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기 속으로 검을 던지자 뒤에서 자바차에 그를 베어버려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밧줄이 그의 발목을 감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은 항복하지 않고 검을 휘두르며 그를 조각조각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마 구름은 그를 벽으로 날려버리고 그가 너무 약하고 희망이 없어서 자신과 싸울 기회조차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이 세계로 보낼 준비를 하며 그를 태워 없애려고 불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물의 방패가 나타나 불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녹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로의 목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세로는 연막을 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군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채고 세로의 피를 흡수했습니다. 주문을 외우자 상징이 나타났고 운석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운석을 향해 불꽃이 치솟았고 주제오바는 어떻게 그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타는 불덩이들이 도시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불멸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대피소로 달려갔고 료는 형이 이미 구워졌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근 자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며 료를 폭발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곧 구워진 고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신근, 그들에게 피난처를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료는 머리 없는 바보처럼 다시 달려갔지만 곧 놀란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기 전에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그 순간 불멸자들이 그들 쪽으로 달려왔고 그들은 제니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난처 안에서 세로가 악의 구름이 수년 동안 어떻게 산업용 용광로를 제어했는지 궁금해하자 지구의 현자는 아마도 핵심을 통해서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들 중 한 명이 안으로 잠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식만이 핵심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도시를 구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환풍구 안으로 몰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자비를? 그녀는 섹시한 비서를 몰래 훔쳐보는 2명의 변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정신 팔린 틈을 타 그녀는 환풍구를 풀기 위해 거미줄을 치고 한 남자를 기절시킨 후 다른 남자를 졸랐습니다. 다른 방에서 신근 비서의 거울을 깨고 그녀를 벽에 밀착시킨 채 핵심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달라고 다급하게 요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두려웠습니다. 비서는 비밀방의 키카드가 자신의 등 깊숙이 있다고 말했지만 신근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그녀의 팔을 꺾어 갈비뼈를 쳤습니다. 넥타이로 비서를 제압하려 하고 발로 짓밟으려 할 때 신근 다리를 찢고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한 손으로 설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젠장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편집도 정말 어렵습니다. 비서를 벽에 가두려고 거미줄을 쏘며 그녀는 가방을 뒤졌지만 키카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백을 얻고자 신근 거미줄로 그녀를 둘러싸고 모든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플롯 전개 세션을 시작하기로 했다. 동시에 쉘터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붕에서 파편들이 떨어졌지만 악의 구름은 계속해서 불덩이를 던졌고 사로는 그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주자이오바는 자신의 무기를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사로는 료에게 싱의 핵심을 찾을 때까지 악의 구름을 지연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비서가 절정에 달한 후 그녀는 비밀방에 비밀번호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싱은 그녀가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었기에 더 오래 버텨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비밀방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었고 터미네이터가 그녀 앞에 나타나 침입자로 인식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뛰쳐나갔다. 도시에서 아군이 요정들을 찾기 시작하자 주제 오바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자신의 패배에 대한 분노로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믿고 거대한 화구를 날렸다. 하지만 사로가 방패를 쳐서 파괴했고 주제오바는 계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모두 막아냈다. 주제오바가 무엇 때문에 복수하려는지 궁금해하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들을 소멸시키려 거대한 불꽃을 뿜어냈다. 하지만 사로가 얼음 장벽을 치면서 불꽃을 막아냈다. 그 순간 료의 지팡이가 땅에 꽂히며 그들 주위에 장벽이 생겨났고 그는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모든 마법을 소진하여 기력이 다했고 아군이 그의 앞에 내려앉았다. 리오는 그의 도시가 이미 거의 파괴되었으니 공격을 멈춰달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 순간 아군은 모든 파괴를 목격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잔해 속에 잃은 외로운 미치광이 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파편이 나타나 그에게 불꽃의 신의 힘을 주었고 그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요정족이 마왕의 화염 운석을 막는 보호막을 친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요정족의 불멸의 궁전을 파괴하려 할 때 운석은 보호막에 부딪힌 후 방향을 바꿔 하계로 떨어져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의 아내마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군의 복수심이었고 그는 두 불멸자를 없애는 것이 완벽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그는 화염 폭발을 준비하여 주조백에 던졌지만 료는 황금전사 방벽을 쳐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마법에도 그의 힘이 소진되었고 그는 자신이 증오하는 요정족과 다를 바 없다고 아군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두를 죽인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이내 그는 제어력을 잃고 거대한 짐승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불멸자들을 죽이겠다고 이미 맹세했다며 너무 많이 말하는 료를 주먹으로 날려버렸다. 한편 신근 터미네이터를 죽이는데 성공했지만 핵을 회수하려고 거미줄을 던지자 그것은 얼기 시작했고 그녀는 즉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앞에 있는 기계를 보고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동시에 료는 그 주먹을 겨우 버텨냈고 방어막이 그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약했고 짐승은 그에게 이미 포기하라고 그게 그에 같은 무가치한 패배자의 유일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료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괴물이 그들을 모두 제거하려 할 때 그는 핵에서 오는 신호를 감지하고 그들의 계획이 자신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어 주변 전체를 날려버리고 신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료는 결계를 해제해 오했고 세로는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결심으로 료는 용광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고 세로는 추가 마법으로 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비밀방에서 자영은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고 새로운 적이 도착하자 숨었습니다. 그가 악마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가 왜 하계에 왔는지 의아해했지만 그는 그 순간 핵심을 회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군이 그의 앞에 나타나 핵심을 요구했지만 짐승 인간은 그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의 핵심을 되찾고 싶었던 아군은 그에게 불꽃을 뿜었지만 그는 피해 그에게 날아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짐승 인간은 슈퍼볼로 변신했고 아군은 자신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를 날려버리자 이빨이 거의 다 빠질 뻔했고 슈퍼볼이 그가 착지하기도 전에 그를 끝장냈으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은 이 세계로 갔기에 파편이 그의 몸에서 나왔고 짐승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전리품 수집에 추가했습니다. 그가 도시를 향해 떨어지는 운석을 발견하자 그는 이것이 종말을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료의 지팡이가 그의 정육면체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파편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팡이가 자신의 힘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지팡이를 빼앗았고 료를 거의 반으로 베었지만 신기 그를 구했습니다. 짐승인간은 지팡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절단하고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도시를 파괴하려는 순간 악의 구름은 핵심을 파괴하면 운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 료는 자신의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부수었고 도시 전체로 큰 얼음이 퍼져나가 결국 하늘까지 뻗어나가 운석을 얼렸고 결국 눈송이로 폭발했습니다. 리오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제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신성한 강에 도착했고 세로는 료에게 여러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니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동안 료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관찰하며 이 섬이 분명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절벽 위에 수수께끼의 남자를 발견했고 쟤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변에 도착하자 료는 그에게 자신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남자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려 했지만 쓸모없는 바보는 듣지 않았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그가 허풍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쌍검을 본 그 남자, 고스트라고 불리는 자는 100년도 더 전에 자신을 무찌른 전설적인 악마, 사냥꾼과의 싸움을 떠올렸고 그 싸움으로 인해 얼굴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워진 쟤는 자신이 그의 엉덩이를 차버린 악마 사냥꾼이 아니며 그 검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트는 자신이 그 칼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나약하고 역겨운 패배자는 평범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쟤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을 뽑아들며 고스트를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투가 임박했음을 깨달은 료는 화해를 제안하려 했지만 고스트는 결투 없이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자요바와 세로가 도착하자 료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바란 주 자요바는 그 남자에게 떠나라고 말했지만 그는 칼을 휘둘렀고 폭발이 일어나 그녀의 머리카락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충격으로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고스트는 그들에게 결투 없이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들이 도망치려 한다면 사냥하겠다고 맹세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세로는 젠이 부상당했고 회복까지는 멀었다는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부상당했으니 결투에는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고스트는 그녀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여 다음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즉시 그는 땅을 찔러 섬 전체에 마법 신호를 보내고 해돋이 무렵에 전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차 안에서 어떻게 눈에 띄지 않고 도망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료는 고스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신근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전 고스트는 신족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마족으로부터 신성한 강철을 훔쳐 자신의 영혼을 주입하여 무기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왕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전계 병사들을 보내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들을 모두 죽였고 심지어 마왕까지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제오바는 그와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쟤는 여전히 쓸모없는 바보로 남기로 결심하고 겁만 있으면 그를 이길 수 있다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며 그는 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제오바는 그가 말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로가 그들을 안전한 거리로 순간이 이동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법으로는 모두를 순간이동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고스트는 이미 전체 지역을 스캔했고 그들이 사라지면 쉽게 그들의 실종을 알아챌 것이다. 승리를 확신한 쟤는 그들에게 절대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진정한 남자는 결투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들은 료는 그를 설득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심하여 달아났다. 그날 밤 제니 강물에 몸을 담그자 신근 그녀를 지지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료가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그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결투에서 살아남으라고 그에게 말했다. 결투 준비를 마친 젠 앞에 세로가 나타나 완전히 회복했고 속도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은 최고의 컨디션이라며 도전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악마 사냥꾼의 의미라고 료에게 말했습니다. 젠이 검을 휘두르며 돌진했지만 고스트는 공격을 막고 다른 검을 날려보낸 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뛰어올라 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젠은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고스트는 그의 검을 막고 바위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젠은 날아가면서 다시 한번 고스트에게 공격을 받고 베었지만 다행히 싱의 거미줄 방어막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순식간에 고스트의 거미 방어막을 뚫을 뻔했지만 젠은 모래 위로 몸을 던져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고스트는 맹렬하게 검을 휘둘렀고 그 속도는 마치 100개의 검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젠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며 하나의 막대기를 피하는 훈련을 했던 기억,
아버지는 왜 방역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려는 순간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치며 너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쟤는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려 달아났습니다. 거의 따라잡히려는 순간 쟤는 막대기를 던졌지만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쳐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속는 줄 알고 쟤는 다시 막대기를 던졌지만 아버지는 막대기를 나무에 차서 쟤네 배를 쳤습니다. 다음 날 다시 겨루는 동안 쟤는 아버지를 나무에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공격하려는 순간 쟤는 막대기를 겨누며 더 이상 속임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모래를 뿌리며 유령을 속이려 했지만 유령은 공격을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젠이 그를 쫓자 그들의 격돌에서 빛이 튀었고 신끈 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료는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젠은 고스트의 검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여 그의 팔에 검을 잡았고 자신이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을 들어 그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고스트는 단지 베인 상처만 입었고 젠은 그를 끝장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하기로 결심한 그는 젠을 날려버렸고 그의 검을 어둠의 에너지가 감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식근 그가 자신의 전설적인 검술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한 고스트는 젠에게 어둠의 배기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을 겨우 견뎌낸 후 그들은 그의 갑옷이 금이 간 것을 깨달았고 신근 고스트가 갑옷의 약점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스트가 그에게 돌진하자 그는 또 다른 배기를 날려 갑옷을 약화시키고 어둠의 에너지를 계속 발사하여 젠을 몰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트는 그의 갑옷을 계속 공격하여 결국 산산조각냈다. 다행히도 젠은 그의 검을 가까스로 막았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가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젠은 그 말을 듣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숲속에 상처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 마을에 괴물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용감한 전사가 되기로 결심한 젠은 고대의 이충검을 들고 마을로 달려가 괴물을 찾으려 했다. 곰이 아이를 이 세계로 보내려 하자 젠이 검을 들고 날아왔지만 나무에 부딪혔다. 하지만 젠은 포기하지 않고 곰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쳤다. 그래서 곰이 그에게 덤벼들었을 때 그는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피가 검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자 검에서 어두운 기운이 흘러나와 그의 정신을 지배하며 곰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그가 곰을 끝장내려 날아오르자 위안이 그를 밀쳐내고 곰에게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위안은 그에게 검의 피해 희생을 치르면 안에 있는 악마가 깨어날 것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파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힌 젠은 고스트와 격돌했지만 둘 다 즉시 물러섰다. 그는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료를 지키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스트가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자 그는 에너지를 베었지만 고스트는 또 다른 에너지를 날려 그를 내동댕이 쳤다. 고스트는 자신이 전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생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쟤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의 목숨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쟤는 자신의 검으로 자신의 팔을 베었고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두운 불꽃 아우라를 뿜어내기 시작했고 자영은 그가 왜 자신을 베었는지 궁금해했지만 료는 그가 혈족 의식을 치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마침내 경쟁 상대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쟤는 그를 바위에 내던지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더욱 흥분시켰고 마침내 훌륭한 경쟁자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래밭에서 싸우는 동안 세라는 여자아이들에게 젠이 분명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자이오바는 승리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스트는 젠을 쓸모없고 더러운 약골이라고 부르며 멀리 밀쳐내고 매우 높이 뛰어올라 땅을 갈라놓고 바위까지 분리시켰습니다. 그의 모든 힘을 보길 바라며 고스트는 그에게 남자답게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0년 전 최고의 악마 사냥꾼인 카이티안과 싸웠던 때를 떠올리며 그를 싸우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카이티안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다시 바위 위로 뛰어올라 싸움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투는 적자 생존이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이티안은 그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결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고스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다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가 뒤로 점프하자 그는 베어서 결국 그의 얼굴을 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티안은 싸움이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깨달은 후 그는 특별한 방어 마법을 드러내 순식간에 그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진도 고스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물속으로 내던졌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기운이 그를 끌어올려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는 이번에는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그를 끝내려고 돌진하자 고스트는 뛰어올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따라가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고스트가 모래 위에 착지하자 쟤는 그를 땅에 꽂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자신이 카이티엔만큼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니 친구들에게 다가가자 주 자이오바는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눈을 마주치자 그는 그들을 죽이려고 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료가 그의 공격을 막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검을 들고 땅을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쉽게 죽을 수 있었음을 깨닫고 주 자이오바는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자리에 악마만 보았습니다. 즉시 그는 진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난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세로는 그를 바위에 날려버리고 캄더 그에게 이리 톰빨 단어도 레이와 얼음을 뿌려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것으로 생각하고 료는 그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쓸모없는 나고자라고 그를 밀쳐냈습니다. 모두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진 때문에 그는 즉시 얼음을 부셨지만 먼지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차리기도 전에 칼이 그의 팔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고스트가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깨닫자 그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 그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서자 그는 앞에 있는 검들을 발견하고 싸움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검을 잡자 그것은 대신 카이티엔의 기억 중 하나를 드러냈다. 수십 년 전 전쟁 중에 카이티엔은 위엔과 함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하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전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곧 괴물들이 나타나 생존자들을 삼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이티엔은 그들을 모두 처치했지만 그것으로는 마을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위엔에게 저승과 평화를 맺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자 악마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고스트가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몇 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고 아기 료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엔이 그를 친아들처럼 받아들이기로 하자 카이티엔은 료가 전쟁을 끝낼 그들의 희망이라고 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이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자 고스트는 검을 거두며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바보는 죽고 싶어 했고 다시 그에게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카이티엔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에는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진이 그에게 엿먹으라고 말하려 하자 고스트는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다시 그를 살려주며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 전에 진정한 남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진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지만 그의 상처는 즉시 치유되었고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료는 그에게 달려가 쓸모없는 못생긴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합류하자 진은 배고프다고 말했고 세로는 차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을 바라보던 진은 자신이 고대 지팡이를 휘두를 운명으로 선택받았고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라며 그 힘을 완전히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영혼 조각을 되찾는 것이라고 료에게 말했습니다.
후에 차 안에서 진이 쌍검한의 힘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 주시오베가 나타나 저승의 먼 도시 펜쿤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은 그녀의 쓸모없는 모습에 화가 나서 내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진의 엉덩이를 때려주겠다고 위협하며 더러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로가 도착해서 펜쿤이 저승의 유일한 신들의 도시이며 거기서 해결책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도시로 향하며 료는 자신의 작은 지팡이가 다른 영혼 조각의 신호를 찾았다는 것을 알아챘고 세로는 그 조각이 그 도시 안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펜쿤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 도시가 놀랍다고 생각했고 보안 장치에 의해 스캔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며칠 안에 왕자가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주시오베는 그 소식에 화를 냈고 일행은 그녀가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왕을 만나기를 바랐고 그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기사들이 도착했고 대장은 왕자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궁구로 초대했습니다. 궁 안에서 그들이 버려진 굶주린 아이들처럼 먹기 시작하자 티에뉴 왕자가 나타나 그들을 자신의 도시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세로가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들이 왕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티에뉴는 결혼식에서만 왕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기 신부가 누구인지 묻자 티에뉴는 주시오베가 자신의 신부이며 어릴 적부터 항상 자신의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몇 년 전 그녀의 신체 스캔을 보안 시스템에 저장해 두고 그녀의 도시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 결혼 발표를 재촉했고 티에뉴는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시오베가 자신을 구해주고 용돈을 빼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뚱뚱한 녀석들을 시켜 자신을 괴롭히게 했다고 고백하자 티에뉴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하늘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희망 없는 루저라는 걸 깨달은 그녀는 그에게 자기랑 같은 바보를 찾으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세로는 영혼 조각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녀에게 설득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녀는 동의하고 왕자가 떠나는 것을 따라갔다. 그 기회를 알아차린 나머지 일행은 도시를 정찰할 작정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궁 밖에서 료의 금속 막대가 신호를 감지하자 세로는 그것이 영혼 조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신호를 따라가기로 했다. 도시 안에서 자영이한 도둑이 여자의 목걸이를 훔치는 것을 보자 진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웅이 될 거라 여기며 도둑에게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둑은 그를 날려버리고 군중 속으로 달아났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 여자는 기사들에게 그가 바로 도둑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가 훔친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즉시 체포하고 도시에서 쫓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그들이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된 특별 손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자영과 진이 불법 이민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시에 료와 진은 도시 전체를 뒤지며 조각의 신호가 회전하는 이유를 궁금해했고 세로는 여기에 조각이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신호가 도시 밖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숲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밖에 도착하자 신호가 사라졌고 누군가가 신호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PA 시스템에서는 결혼식을 위해 도시가 봉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장벽이 료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세로가 문을 두드리려 하자 장벽이 그를 밀어냈고 그들은 장벽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로가 도시가 갑자기 봉쇄된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한 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노인이 도시 주민임을 깨달은 료는 경비에게 그를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이 단칼에 거절하자 세로는 분명히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고 장벽에 갈고리를 던졌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로는 마법 장벽을 발판 삼아 사용해 보았지만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무너져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은 도시 밖에 징티어 지하 비밀 통로가 있다며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그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료는 입구를 열어 비밀 통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로에 들어서자 료는 그것이 분명 도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장벽이 자신의 일족이 만든 것임을 깨달은 세로는 운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성공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있는 상형 문자를 발견하고는 장벽을 부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못의 손가락을 베었고 피 때문에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고 료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통로 끝에 도착했고 세로는 그것이 아마도 거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기어 나오기 시작했고 료와 세로가 밖으로 나오자 그곳이 사실은 술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연자인 척하기 위해 세로는 료에게 마법을 걸어 몇 번 공중제비를 돌게 한 후 공연을 끝냈어요. 하지만 노인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기사 한 명이 그들을 거리에서 쫓아오기 시작했고 세로는 그들이 화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군중 속에 숨는 데 성공하자 PA 시스템은 그들이 불법 이민자라고 선포하며 즉시 체포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군중 속에서 그들을 알아차렸고 그들은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모든 화면에 가득한 것을 깨닫자 료는 노인이 눈에 띄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지는 아마 처음부터 함정이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한편 주샤오바는 이미 결혼식을 위해 차려입고 왕자와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런 연기를 계속하는 게 지겨워진 그녀는 그의 발을 밟았고 그가 왜 자신과 결혼하려는 건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진유는 어릴 적 아이들을 시켜 그를 괴롭혔던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는데 그것만이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었고 그녀를 자신의 영웅으로 만들어 결혼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속이 메스꺼워 그에게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직 영혼의 파편을 찾는 것만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우는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이처럼 그녀를 껴안기로 했다. 그 순간 사진사는 그들의 완벽한 사진을 찍었고 도시 전체는 그들이 멋진 커플이라고 생각했다. 이 광경을 본 료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로는 천우가 분명 그 이유임을 깨달았다. 궁궐 안에서 주소보가 남자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명령하려 할 때 천우는 영혼의 파편으로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며 자신에게서 그녀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시의 PA 시스템에서 본관에서 결혼식이 거행된다는 방송이 나오자 싱은 어떻게 몰래 들어갈까 고민했지만 천은 그냥 침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이 얼굴만큼이나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2명의 못생긴 찐따 옆에 앉기로 했다. 그녀가 도시에 갇혔다고 밝히며 초대장 봉투에 거미줄을 치고 천의 로프에 연결했다. 절망적인 찐따들이 그걸 깨닫기 전에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그래서 청하신근 궁전으로 향하며 본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붙잡힌 료와 세로는 감옥에 갇혔다. 자유를 되찾고 싶어 안달이 난 료는 그들이 왕의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세로는 그들이 결혼식에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기사들은 그들의 장치를 확인하기로 했고 그들이 실제로 주자오바와 함께 도시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한 기사가 왕자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이 몰래 도시로 돌아온 이유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료는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티엔위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영혼 조각을 드러내고 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막으려는 료는 지팡이를 소환하여 그에게 뛰어들었지만 티엔위는 사라졌다가 나타나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하며 그를 걷어찼습니다. 세로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하자 그는 재빨리 피하며 세로의 배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즉시 그는 조각을 소환하여 료의 정신을 지배하고 마법의 밧줄로 그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료의 정신을 지배하려 하자 그는 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순간 료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뒤로 물러서면서 그는 자신의 영혼 조각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료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즉시 세로는 싸움을 막기 위해 나섰고 티엔유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세로는 그의 배를 강하게 쳤고 그 순간 그를 끝낼 준비가 되었지만 그는 굴러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으로 수갑을 부수고 료에게 불꽃을 쏘기 시작했지만 료는 모두 피했고 그를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료는 탈출할 결심을 하고 다른 이들과 어떻게 재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진과 신기, 여기서 자신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쉽게 잡힐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는 왜 아직도 너무 약한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영혼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수호자라고 말하며 그의 진정한 힘을 억누르고 있고 심천철은 그를 통제하기 위한 족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영혼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팡이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휘두르자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다시 잡았고 이 모든 것이 환영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세릴이 저주받아 곧 폭발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리석은 경비병은 그의 거짓말을 믿고 감방을 열었지만 리오는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기회를 포착하여 감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길을 잃었고 특별 감방에 갇힌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이 도시의 진정한 지배자인 춘군 황제라고 말하며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료는 그가 왜 감방에 갇혀 있는지 궁금해했고 춘군은 그의 무능하고 역겨운 아들이 왕국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을 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춘군은 자신의 지팡이를 알아챘고 심천철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때 료는 그가 진정한 통치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물쇠를 열자 쇠사슬이 풀렸고 그들이 도시로 온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황제가 자유로워지자 그는 도시를 되찾는 데 동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궁전에 도착했지만 료가 몰래 들어가려 하자 경비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체포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경비병이 춘군을 발견하고 두 사람 모두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 구름이 그들을 둘러쌌고 진과 신근 그들을 기절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자 료는 다시 초라한 아이가 되어 무가치한 패배자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들을 황제에게 소개하고 세로가 왕자에게 세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기 아마 주제 오빠에게도 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깨달았을 때 춘구는 그것이 영혼 조각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그것도 잠시 진은 황제에게 칼을 겨누며 자신의 칼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것이 꾸이탄의 유명한 쌍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진은 그들이 찾던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변장을 하러 서둘러 떠났다. 그래서 그룹이 왕자에게 도전할 준비를 마치고 그들은 홀로 향하기 시작했다. 호란에서 그들은 군중 속에 섞이려고 했고 왕자의 못생긴 삼촌은 그들을 결혼식에 환영했다. 진이 테니가 도착하면 서로를 구출하라고 신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로가 이미 신부 가족으로 위장하여 홀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기 황제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테니가 마법으로 기사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그리고 일단 발각되면 즉시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테니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며 진은 반드시 그를 혼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서야 그는 황제임을 밝히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것이다. 그 순간 왕자는 좀비 신부와 함께 도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맹세를 교환하기 시작하자 진은 그들의 결합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나며 티엔유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모두들 그가 신부를 노리고 왔다고 생각했기에 삼촌은 제대로 된 결전을 위해 경기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경기장에서 진과 티엔유가 맞서자 군중은 왕자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이는 이것이 주샤오바와 함께 도망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이 전투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왕자에게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검을 막았고 싱은 세로로 몰래 도망칠 수 있었다.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티엔유는 그녀를 알아챘고 그들이 그를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딱 소리와 함께 세로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고 세로는 그녀 위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가 주먹으로 땅을 치자 그녀는 무서워서 그를 발로 차버렸다. 동시에 전과 티엔유는 계속 싸웠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 멀리서 세로를 조종하는지 궁금해했다. 티엔이가 그녀가 떠났는지 궁금해다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뵈며 눈뜬 장님처럼 싸운다며 진지하게 싸우라고 말했다. 그래서 티엔위는 자신의 얼음 영혼 용창을 드러내기로 결심했고 군중은 그가 전을 조각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식간에 티엔위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그를 뒤로 날려버렸다. 그가 찌르자 그의 팔에 상처가 생겼고 료는 주제옵에게 살금살금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이 세상에 몰입해 있었고 료는 진의 팔에 얼음이 퍼지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의 형제를 구하려 했다. 그는 황제가 자신을 드러낼 것을 제안했지만 황제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까봐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진이 그에게 돌진하자 천우는 그의 배기를 피하고 그를 거의 땅에 꽂을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은 항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돌아와 천우의 창을 막았다가 발길질을 당해 날아갔다. 천우는 그에게 상위 영역의 봉인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나머지 영혼 조각들은 무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은 그가 사실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고 그의 힘을 되살렸으며 그는 천우가 알아채기도 전에 그의 위로 뛰어올라 그 위에 착지했다. 하지만 티엔위가 돌아와 그를 찌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대편으로 뛰어넘자 그를 공격하여 토마토 소스를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엔위는 포기하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서로 다른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웠고 주변의 땅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티엔위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날아오르자 제니 그를 따라 올라갔고 그들의 무기가 부딪히면서 충격파가 삼촌을 날려버렸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료는 티엔위가 사기꾼이며 황제를 가두고 그의 자리를 훔치려 했다고 모두에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사들은 황제를 알아보고 그가 사라진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충인이 그들 앞에 나타나 티엔위가 자신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왕위를 훔치려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병사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병사들은 즉시 그를 애워싸며 설득하려 했다. 티엔이는 충인이 악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모두 그를 역겨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자 티엔위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땅에 얼음을 쏘아 경비병들과 경기장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이런 힘에도 불구하고 진은 따뜻함을 유지했고 티엔위는 그가 단지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지 의아해했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진은 그의 허벅지를 베었지만 그는 자신의 도시를 걱정하여 진의 등을 찔렀다. 티엔위는 황제가 죽여야 할 괴물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진은 다시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무기를 부딪히자 티엔위는 료가 악마에게 속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충인이 나타나 그의 몸에서 영혼이 솟아올라 진의 아버지를 죽인 악마 사미레로 변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약해진 적이 없고 그들의 계략에 빠지도록 가장했을 뿐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충군이 처음 티엔유에게 자신을 감옥에 가두자고 제안했을 때 그르는 사미레가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티엔유는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봉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미레가 아버지가 죽으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티엔유는 이것이 그녀를 죽일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진은 복수심에 불타 티엔유를 막아섰고 자신이 그의 아버지를 세카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티엔유는 움직임을 멈췄고 진은 즉시 날아가 그녀를 조각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료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는 간신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팡이를 소환하도록 강요했고 그는 진을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티에뉴는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는 사라지면서 그들의 진정한 적이 이제 막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은 종을 울리자 늙은이가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료가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하던 순간 사미레가 다시 종을 울렸고 늙은이는 괴물 악마 아수라로 변신하여 굉음을 내지르며 착지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날려버렸지만 간신히 착지하자 그는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 역겨운 숨을 몰아쉬며 포효했고 그들은 그가 강력한 적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젠과 티에뉴는 함께 그 괴물을 처치하기로 했지만 료는 자신이 너무 무력해서 방어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피하자 티에뉴는 아수라를 발차기로 날려버렸지만 결국 아수라는 그에게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젠이 아수라를 베려고 하자 그의 거미 아수라의 몸을 베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티에뉴는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얼음의 영혼으로 창을 강화하여 찌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로 뛰어오르자 괴물 주위에 얼음을 두르고 젠이 괴물의 몸을 베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라가 얼음을 부수었지만 파편들이 주제옵에게 꽂히려는 순간 천우가 파편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끝내려 달려들던 그는 수수께끼처럼 멈춰서 주제 오바를 끝내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천우가 그녀를 보호하며 그의 심장을 찔러 공격을 막았고 진이 악마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주제 오바는 그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슬퍼하며 왜 끝까지 그렇게 헌신해야 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천우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럴 운명이었다며 그녀를 마법으로 최면에 걸게 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얼음 심장을 주었고 그의 생명은 그의 몸을 떠났습니다. 사미레가 영혼의 파편을 차지하려는 순간 진이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료를 이용해 진의 길을 막았습니다. 주자이 오바가 화가 나자 발사기를 소환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료가 이미 킹콩 방벽을 소환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영원히 갇힐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전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피를 흘려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그 순간 아수라가 나타나 그를 경기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그를 쫓던 저는 아수라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몸을 찌른 후 뛰어올라 도망쳤다. 검의 영혼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자 그는 자신을 다잡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사미르는 그의 영혼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아버지가 죽던 장면이 기억 속에 되살아나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가 불꽃 같은 기운을 내뿜으며 나타나 그의 쌍검에 담긴 진정한 힘이 곧 깨어날 것이며 그를 세계 최고의 악마 사냥꾼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힘이 되살아났고 그의 눈앞에 칼천이 나타나 검에 깃든 힘을 깨웠습니다. 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칼천은 그에게 진정한 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이 같은 힘을 깨우자 사미르는 자신이 싸움에서 질 것을 깨닫고 악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그를 공격하자 진은 순식간에 그를 베어 쓰러뜨리고 사미르의 뒤에 나타나 그녀의 무쓸모한 목을 베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료를 시켜 그를 공격하게 했고 료는 진을 탑 쪽으로 날려보내 거의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이 그의 지팡이를 막아내자 그녀는 얼음 기둥을 부수는 료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료를 계속 조종하여 진을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진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약해지자 그녀는 료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잡고 형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료는 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미르는 오행 감옥을 소환하여 그들을 영원히 가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보호하기 위해 진은 료에게 정신을 잃지 말라고 말하며 때마침 그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탄 료는 자신의 악령을 소환하기로 결심하고 힘을 얻기 위해 영혼을 바쳤습니다. 한편 사미르는 료를 자신의 주인에게 바칠 전리품으로 성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이 끊어지자 료의 힘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그녀는 그가 사실은 강력한 고대 신임을 깨달았고 료는 자신이 육도의 최고 지배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용서를 구하려 할 때 료는 그녀의 무가치한 몸을 없애버릴 때까지 짓밟았지만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시에 평화가 찾아오자 그들은 단유를 묻기로 결정했지만 주샤오바는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팀이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왕은 그들에게 즈미산으로 가자고 제안하며 거기서 더 많은 영혼의 파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기길이 없는데 어떻게 산에 도착할 수 있을지 궁금해야 하자 왕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계문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문을 통과하면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지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다음 모험을 위해 포털 속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